당신은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병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자가면역 질환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병이지만 2024년에 세상을 떠난 김영애 씨 역시 루푸스라는 자가면역 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자가면역 질환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지고 치료 또한 늦어져 병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결코 드문 질환이 아닌 자가면역 질환이 무엇인지,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완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증상은 예고 없이 일상 속에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 잘 다루지 않는 질환이니만큼 모두가 지식을 공유하여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웰에이징 연구소 한의사 이미소입니다. 오늘도 우리 몸에 중요한 건강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자가면역 질환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또한 예방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이 병,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요? 설명해 보라고 하면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해 자주 등장하는 개념인 콜라겐 질환 또는 결합조직 질환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 표현이 생소하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콜라겐 질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몸에서 조직과 조직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 콜라겐에 염증이나 이상 반응이 생기는 병을 의미합니다. 콜라겐은 단순히 피부 미용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곳에 존재하는 몸 구조의 핵심 재료입니다. 근육, 피부, 혈관, 장기, 조직, 관절과 힘줄, 즉 몸의 뼈대와 연결 구조를 담당하는 핵심 접착물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자가면역 반응이 발생하면 우리 몸을 보호해야 할 면역세포가 오히려 콜라겐을 공격하고 이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 피부 변화, 혈관 염증, 근육 약화 폐기능, 저하. 그래서 이러한 질환을 의료에서는 결합조직 질환 또는 자가면역 결합조직 질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콜라겐이라 하면 그냥 피부 보습 성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콜라겐은 몸 안에서 조직을 연결하고 지탱하는 생체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몸속 조직과 조직, 세포와 세포를 붙여주는 역할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결합조직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콜라겐이 없다면 우리 몸은 마치 프라모델처럼 분리되어 버릴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자가면역 질환은 결합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병, 즉 몸의 연결 부위에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이 콜라겐 부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할까요? 자가면역 질환에서는 원래 우리 몸을 보호해야 할 면역 기능이 어떤 계기로 인해 스스로 폭주하며 전신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원래 경찰 역할을 하는 백혈구 같은 면역세포가 어느 순간 자신의 조직을 적으로 오인해 공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질환을 의학적으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가면역 질환 역시 이 자가면역 질환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나 자가면역 질환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부위가 결합 조직이기 때문에 전신의 혈관 연결 부위, 조직의 연결 부위 등의 면역 체계가 반복적으로 염증과 공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직과 혈관은 점점 탄력과 기능을 잃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런 과정으로 자가면역 질환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은 단일 질환의 이름이 아닙니다.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질환들의 집합입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병은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외에도 30종류 이상의 다양한 질환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암이라는 그룹 안에 폐암, 위암 등 여러 암이 있는 것처럼 자가면역 질환 그룹 안에는 피부근염, 쇼그렌 증후군 등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자가면역 질환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같은 계열의 질환이기 때문에 공통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자가면역 질환의 기본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부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증상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지, 그리고 과연 예방 또는 대응 방법이 있는지 이어지는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의학적 근거와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니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 왜 위험한지 본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증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시면 눈꺼풀 위가 심하게 붓고 부풀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가면역 질환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 증상은 의료진 사이에서는 매우 유명하며 의사 국가시험에 등장할 정도로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증상은 피부근염이라는 자가면역 질환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이 질환은 중년 여성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피부근염은 이름 그대로 피부와 근육이 자신의 면역 시스템에 의해 공격을 받아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특히 피부 중에서도 눈꺼풀 부위가 자주 공격받습니다. 이 증상은 의학적으로 헬리오트로프 발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피부근염만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자가면역 질환에서 피부는 면역 공격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눈꺼풀뿐 아니라 손, 발, 복부 등에서 붉어짐, 발진, 붓기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피부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예를 들어 전신성 홍반 루푸스라는 자가면역 질환에서는 의학적으로 나비 모양 홍반이라고 불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양쪽 뺨에 마치 나비가 앉은 듯한 붉은 발진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자가면역 질환인 성인형 스틸병에서는 의학적으로 연어색 발진이라고 불리는 작은 돌기 형태의 연분홍색 발진이 팔이나 다리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가면역 질환은 피부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단순 피부 염증이나 알레르기로 오인되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설명할 증상과 함께 기억해 두면 피부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다른 이상 신호가 있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앞서 피부근염이라는 자가면역 질환은 피부와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근육에 염증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아마 예상하셨을 수도 있지만 자가면역 질환에서는 면역 시스템이 근육을 공격하면서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근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 힘이 약해지면서 옷걸이를 들거나 빨래를 널기 어려워지고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계단을 잘 올라갈 수 없거나 바닥이나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혼자 일어나기 어려워지는 증상으로 병을 처음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 저하와 피부 증상이 같은 원인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우리 몸의 결합 조직은 피부, 근육, 혈관 등 거의 전신에 존재하기 때문에 증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할 증상은 이것입니다. 열이 나고 온몸의 관절이 아프고 몸이 계속 피곤한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게 뭐지? 하고 의문이 드는 증상이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마치 독감과 매우 비슷한 증상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에서는 이런 감기처럼 보이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앞서 말했듯 자가면역 질환은 몸의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물론 면역체계가
외부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고 있는지의 차이는 있지만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흥분해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는 감기나 독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열, 몸살, 관절, 통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감기 같은 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열이 전혀 가라앉지 않는다면, 거기에 피부 발진까지 나타난다면 이렇게 감기처럼 보이는 증상이 수주 이상, 심지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자가면역 질환을 포함한 다른 질환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가면역 질환은 몸 전체에 존재하는 결합 조직 어디든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병이 가장 건드리면 안 되는 장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폐입니다. 사실 자가면역 질환과 폐는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 안에는 자가면역 질환이 특히 공격하기 좋아하는 부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위를 바로 간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 간질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라는 장기 안에는 폐포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주머니가 엄청난 수로 모여 있으며 벌집처럼 촘촘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폐포들 사이에 있는 조직층을 간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결합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 특성상 이 간질은 질병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부위입니다. 이 부위에서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만성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손상이 계속되면 폐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간질 조직은 오래된 고무 호스처럼 점점 단단해지고 그 결과 폐는 본래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팽창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폐 기능이 점점 감소하게 되고 결국에는 호흡을 유지할 만큼의 기능조차 발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적절히 치료하면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꼭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자가면역 질환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에 손이 굳는 증상, 즉 아침 손관절 뻣뻣함입니다. 마치 윤활유가 부족한 기계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의 뻣뻣함과 강직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도 가장 흔한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관절의 활막이 면역의 공격을 받아 이런 뻣뻣함 증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아침에 약간 손이 뻣뻣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경우가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침 뻣뻣함이 30분 이상 지속된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의심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증상은 손가락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손끝이 희게 변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앞서 설명했듯이 자가면역 질환은 혈관의 결합 조직 부위에서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 결합 조직이 있는 모든 부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이런 염증이 반복되면 말초 혈관이 수축하고 기능이 떨어져 결국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현상은 의학적으로 레이노 현상이라고 불립니다. 레이노 현상이 가장 자주 나타나는 대표 질환이 바로 전신경화증입니다. 이 병은 이름 그대로 피부가 점점 단단해지고 심하면 간질성 폐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병입니다. 물론 추위에 노출될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손끝이 계속 하얗게 유지된다면 강피증을 포함한 자가면역 질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증상은 비교적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손가락 색깔의 변화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은 입 안에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낫지 않는 구내염이 있습니다. 이는 베체트병이라는 자가면역 질환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베체트병에서는 그 외에도
생식기 부위에 궤양이나 염증이 생기거나 눈의 홍채 주변에 염증이 생기며 충혈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에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베체트병은 입 또는 생식기 또는 눈 등 특정 부위에 반복적인 증상을 일으키는 매우 까다로운 질환입니다. 또한 쇼그렌 증후군취라는 자가 면역 질환에서는 침이 잘 나오지 않아 입안이 심하게 마르고 건조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눈도 건조해져 안구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몸 전체를 건조시키는 특징을 가진 질환입니다. 한국에서는 쇼그렌 증후군을 공개적으로 밝힌 연예인은 거의 없지만 의료계에서는 이 질환을 가진 환자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자가 면역 질환을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그러한 경험담은 많은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질환이 바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예방 방법은 존재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자가 면역 질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확실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질환에 한해서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흡연과 잇몸 질환이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어 금연을 하고 치과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치주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루푸스의 경우에는 자외선 노출이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어 과도한 햇빛 노출을 피하고 자외선 차단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특정한 공통 예방 수칙은 없기 때문에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만약 오늘 소개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간질성 폐염을 비롯해 경우에 따라 치료가 어렵고 위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치료 방법이 있으며 스테로이드 약물로 염증을 억제하는 치료가 시행되기도 하고 또한 현재는 면역 억제제, 즉 과활성화된 면역을 억제하는 약물이나 면역 조절제를 포함해 치료 약물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입니다. 어떤 진료과를 찾아가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류마티스 내과 또는 자가 면역 질환 전문 내과가 해당 질환의 전문 진료과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오늘 배운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지식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간질성 폐렴을 포함해 경우에 따라 치료가 어려울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 약물로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치료가 진행되기도 하며 과도하게 활성화된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면역 억제제가 처방되기도 하고 면역 기능을 보다 정교하게 조절하는 약물도 개발되고 있는 만큼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입니다. 어떤 진료과를 가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류마티스 내과 또는 자가 면역 질환 전문 내과가 가장 적합한 진료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가 면역 질환은 유전, 환경, 감염, 호르몬, 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을 통해 면역계의 균형을 조절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 면역 질환과 연관성이 확인된 핵심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는 식단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환자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만성 염증 상태입니다. 그래서 식단은 한겸증 식단이 기본입니다. 채소, 과일, 베리류, 올리브유, 견과류, 아보카도, 등푸른 생선, 강황, 생강, 마늘과 같은 음식들은 염증을 낮추고 면역 반응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제 탄수화물, 과도한 설탕, 패스트푸드, 가공육,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면역 과반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우리 면역세포의 대부분은 장 점막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면역체계도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발효식품, 충분한 수분 섭취는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 과민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환자에게 스트레스는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면역계를 자극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면역 체계가 외부 침입자가 없는데도 공격 체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면역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빠르게 걷기, 수영,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입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이제 한의학 관점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자가 면역 질환을 단순히 면역 이상이 아니라 몸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로 봅니다. 첫째는 허증입니다. 기운이 약해지면 면역 체계가 스스로를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는 우울증입니다. 기혈이 막히면 열과 염증이 생기며 증상이 악화됩니다. 셋째는 담음입니다. 염증성 노폐물이 쌓인 상태로 여러 장기에서 복합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면역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목표로 합니다. 이 전략들은 자가 면역 질환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염증을 줄이고 악화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몸에서 이상 신호를 느낀다면 이 내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강 전략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뿐 아니라 주변 사람을 위해서도 오늘 설명한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지식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다른 질병 관련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보시고 건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든 안 되었든 좋아요 또는 싫어요 눌러주시면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